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S 법률사무소의 유정은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하시죠. 네,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요. 한 2달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최승호 MC와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빙판길 교통사고 소멸시효는 공동투자한 부동산, 제 명의가 아니어서 불안해요. 이혼 시 빚도 재산 분할해야 할까요?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를 피운다면까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주는 시간,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법령은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입니다. 작년 해외 김 수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만큼 최근 K식품의 인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그간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만 가능했던 김 양식이 앞으로는 먼 바다에서까지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봐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아무나 양식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국가가 허락하는 면허를 받아야지만 예. 양식을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너도 나도 양식을 한다든지 하면은 뭐 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또 무분별하게 양식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런 사업적인 경제성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K푸드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이런 양식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뭐 특별히 또 이제 기후 온난화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양식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시장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수심 35m 이내에서만 이제 양식을 허용했었는데 이제부터는 35m 이상에서도 양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도 한 해만 해도 김 수출액이 전년도보다 한 22.2% 늘었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뭐 1조 593조 원, 1조 593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이네요. 엄청난 양입니다. 네. 그래서 김을 생산량을 아무래도 획기적으로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 35m 이상 그리고 외해에서 1000헥타르 규모의 시험 양식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이라든지 다시마 이런 것들이 해조류 양식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가 어업인의 이제 면허를 받아서 공식적인 이제 해조류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면허 종류를 또 추가했습니다. 예, 해조류 수화식 양식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도 이거 참 생소한 언어였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지주라든지 밧줄 등을 이용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해조류 양식하는 방법인데요. 뭐 기존에 뭐 이제 가두리 양식 이런 거에 좀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의 양식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김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안정적인 해조류 원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정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김이 사실은 정말 너무 맛있잖아요. 네. 외국에서 상당히 부러워할 정도로 김, 뭐 돌김도 있고 뭐 여러 파래김도 있고 김들이 많은데 수화식 양식법이 뭐 말 그대로 한자어를 좀 해석하면 물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수화식이니까 수화식 양식을 좀 신설했다. 사실은
지상권 설정처럼 약간 네. 그런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허용을 했다. 원래는 가두리 양식이라고 이렇게 좀 가둬가지고 하는 양식만 허용을 했었는데,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수심이 깊은 곳에서 양식을 예.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가두리 양식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네네네. 이제 뭐 지하에다, 수심에다 깊은 곳에다 어떤 뭐 구조물을 설치해서 네. 이제 양식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해조류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김이나 다시마든 어쨌든. 네. 근데 35m 이상의 수심에서도 자랄 수 있는 건지, 뭐 예를 들어 햇볕의 일조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김 수확량이나 다시마 수확량이 좀 증가를 해서 국가의 수출량이 좀 증가하고 국가 경쟁력이 좀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발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꼭 원초적인 산업 이런 그렇죠. 양식업에서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수산업 발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바다의 반도체라고 좀 불릴 만큼 해외에서는 K김 열풍이 좀 불고 있는데 이처럼 국내 김 수출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뭐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뭐 먹는 먹방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네. 기본적으로 저희 이전 김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동양에서 많이 섭취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패초 예. 뭐 이렇게 부르면서 맞습니다. 어떤 약간 버려야 될 음식으로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면 꼭 사야 되는 그런 필수품으로 김을 뽑기도 하지만은 네네.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권에서는 전혀 먹지 않는 음식이었죠. 그런데 이제 2010년대부터 들어서면서 이제 인식이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김이 이제 일반 해조류보다는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고 또 열량이 또 낮기 때문에 네. 이제 슈퍼푸드로 인식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추세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북미나 유럽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많이 사 먹게 되는 것이죠. 네. 뭐 그래서 뭐 최근에도 이제 냉동김밥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선풍적으로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제 김을 재배하는 동안에 이제 또 이런 어떤 친환경적인 요소도 또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이제 정화를 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제품이 아니냐라는 이제 인식도 생긴 거죠.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김 소비량이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될 거고요. 아무래도 또 뭐 우리 K 콘텐츠 또 많이 인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콘텐츠를 통해서 김 먹고 또 김밥을 먹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소개되면서 네. 김 소비량이 훨씬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 김 특히나 뭐 소금 우리 4대 소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소금하고 곁들여진 그 김의 조리 기법, 조미라고 하죠. 그래서 김, 뭐 소금, 참기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한국 음식이 좀 세계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K 푸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법령은 자연재해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집중호우 등의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는 경우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돼 정부로부터 복구비를 원래 지원받는데요. 그런데 이런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기준이 12년 만에 좀 조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변호사님 함께 좀 짚어봐 주시죠. 예.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피해를 많이 입은 이제 국민들을 또 시민들을 어쨌든 그렇죠. 보호하고 케어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금전적인 지원도 분명히 사회복귀를 있어야 하고요. 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태풍, 뭐 홍수 이런 자연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복구와 주민의 생활 안전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모든 어떤 지원에 있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자체가 어떤 재정적으로 탄탄한 것인지 아니면은 또 피해 규모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제 지원 규모도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제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라고 해서 어느 정도 재정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 지수와 그리고 피해 규모에 따라서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재정력 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20억 정도의 피해 규모인 경우에는 지원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기준이 좀 상향되면서 26억 이상인 경우에 국고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액이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피해 금액이 26억 미만이다라고 하면 지자체가 전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행안부 입장에서는 이제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면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 규모를 늘려왔고 또 복구 비용 단가가 물가 인상률이 따라서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지원금은 늘어가고 있는데 이제 국고 지원 기준만 제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게 불균형한 부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간의 복구 비용이 이런 것들이 이제 감안하면은 30% 정도 이번에 인상이 됐는데 50% 인상 상향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너무 과도하게 올리면 또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서 이렇게 30% 정도로 상한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이제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의 26억 원인 2.5배를 넘으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게 되면은 이제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 지원 규모가 상향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 규모가 33억인 경우에는 2.5배인 82억 5천까지도 이제 상향돼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특별 재난 구역이 지정된다 그러면은 이제 지자체에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재정력 지수가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지자체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네. 재정력 지수가 좀 크면 어쨌든 재정력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지자체가 좀 부담을 하고 네. 재정력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지자체가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예, 뭐 이렇게 이러한 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상향 소식에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가진 지자체들은 좀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돈이나 그죠, 이런 부분들이 국고보다,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실제로 올해 이제 호우 피해를 입은 이제 충북 영동군이라든지 뭐 네. 논산시 이런 뭐 5개 지역들이 네.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돼 가지고 지원을 네네. 많이 받았는데요. 네네. 충남 부여군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모자라 가지고 그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이제 기준이 상향되다 보면 뭐 부여군처럼 계속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지역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도 생기고 네. 또 일각에서는 뭐 세수 결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을 삭감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의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어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상당한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자체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 기준을 상당히 높여서 네.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네. 또 그 부분 많이 깎였는데 이것까지 깎으면 어떡하냐. 네. 이런 뭐 볼멘 소리를 좀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사실은 피해본 부분을 어쨌든 좀 보완해주는 그런 사회복지제도인데 네. 이게 지자체와 정부의 싸움으로 계속 흐르는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어떤 뭐 행안부 입장에서는 네. 뭐 계속적으로 뭐 우리가 지원 규모를 계속 확대해 왔다. 예. 근데 기준만 상향을 하지 않는다는 건 좀 예. 불균형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저도 뭐 상당 부분 설득력은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뭐 어떤 면에서는 꼼수 같기도 해요. 네. 지원액을 늘리면서 또 지원 규모에 대한 그 네. 기준을 좀 높인다. 아니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올리는 거니까 사실은 피해 복구를 하는 정도는 유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로 지자체 입장에서 니들이 좀 많이 책임져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 싶어요. 그런데 네. 어쨌든 간에 국가와 지자체 모두가 좀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예. 적절한 어떤 뭐 제도적 보완이 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뭐 만들어진 법이니까요. 이대로 네. 시행되는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뭔가 그냥 너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재량 행위에 좀 맡겨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기준을 타이트하게 좀 확실하게 설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지자체가 이제 이렇게 되면 피해 금액을 부풀리는 네. 어떤 행위도 또 시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어서 피해가 실제로 아닌데 뭐 피해가 사실 피해라는 액을 상정한다라는 게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 그런 지금 부분들. 말씀하신 부작용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뭔가 진짜 피해가 발생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법령이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령은 온천법 시행령입니다. 최근 캠핑이 여가 문화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아직까지도 캠핑장에서 온천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좀 지적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이에 정부가 이러한 현장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캠핑장에서도 따뜻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하거든요. 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네. 변호사님. 네, 저도 캠핑장에서 예, 예. 온천을 할 수 없었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춥잖아요. 근데 네. 캠핑장이.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법이 좀 개정되면서 예, 예. 많은 자율성을 좀 줬는데요. 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온천의 개발이라든지 이용에도 또 어떤 활성화를 좀 도모하게 됐고요. 네네. 네, 또 이런 규제를 좀 풀어줌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업들이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이제 온천 이용을 위한 허가 범위를 많이 확대했습니다. 네. 네. 뭐 기존에는 이제 공중 음용이라든지 목욕장업, 숙박업 같은 경우에만 이제 온천을 허용할 수 있었는데요. 시설 이용 가능한 시설로 야영업장을 추가해서 캠핑장이라든지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숙박시설에 가깝기도 하지만 온천을 이용하지 못한 불편이 해소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관에서도 온천을 사용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20년 6월부터 온천수를 이제 활용해서 온천 의료기관에서도 이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건강과 치유, 이런 웰리스, 관광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 효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온천을 활용하는 그런 관광 이런 것들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국민 여가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국민들 편익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리고 이번 개정에는 또 이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허가 범위도 많이 확대를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온천업을 이제 야영장에서도 할 수 있다 했지만 또 너무 좁게 사용하게 하면은 또 그것도 쉽지 않은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일일 양수량을 옛날에는 30톤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45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예. 이제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나 온천을 활용한 지하수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익 이런 부분도 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편의성도 좀 줬는데요. 온천원 보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변경 행위를 할 때면은 좀 이런 승인을 계속 받아와야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런 변경을 하려면 한 10% 정도 범위까지는 그냥 해라라고 했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계속 규제를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그 범위도 20%까지 확대를 해서 어떤 변경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간소화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규제 완화가 되어서 사람들도 좋고 또 이제 관광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온천업도 좀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의 그 아리마 온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관광지로 사실 좀 발돋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제 온양 온천, 온천 딱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백두산도 이제 주변에 이제 온천 개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좀 약간 많이 안 하고 있는 듯한 느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거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부곡 하와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제 실제로는 문을 닫아서 저희가 갈 수 없는 곳이 되고 추억을 상기시킬 수도 없는. 요즘은 온천을 어디서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덕산 온천을 좀 많이 이용하긴 하거든요. 그쪽에 저는 이제 아기와 함께 이제 이용했을 때. 와토피 같은 것도 있었는데 상당히 깨끗하게 나아졌더라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웰리스 건강과 치유 목적의 어떤 온천 활용하는 것은 국민들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온천 하면은 그냥 뜨끈하게 몸 담그는 요 정도만 생각했는데 진짜로 치유 효과도 좀 있어가지고 저희도 가족들하고 종종 가는데 그렇게 좀 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화해서 어떤 그 역량을 좀 집중시킨다면은. 얼마든지 좀 관광 상품을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온천법이 좀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많은 온천업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 개선이 되고 발전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요, 거의 3년, 약 1달 정도 예. 남았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사고가 예. 그러니까 우회전은 1, 2차선으로 갈 수 있는 우회전 도로였어요. 예, 근데 그곳에서 내 앞에 갔던 트럭이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역주행으로 4차선으로 오는 거예요. 2차선으로 예. 가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 내가 그 차가 다가오니까 저는 급제동을 해가지고 서야 되지 않습니까? 내 예, 앞으로 예. 오는 차가 죽지 예. 않으려면 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밟았는데 빙판이 돼가지고요. 예. 노면이 너무 넘어졌어요. 미끄러가지고. 예. 그리고 오토바이대로 이륜차를 타고 왔었거든요, 제가. 예. 그 외에 오토바이 올반 날아가고 전 저대로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맞았는데 그냥 잠깐 동안 정신이 없었나 봐요. 네네. 눈을 떠보니까는 트럭이 내 앞에 눈앞에 있는 거예요. 트럭이. 예. 그래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요. 이렇게 있었는데 머릿속에는 일어나야지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년 동안 그냥 헤매고 있었는데 어떻게 좀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옆에 도로 나와서 앉아 있었는데 예. 그 운전기사는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는 그 레카 차가 와가지고 예. 그분이 좀 많이 덜 좀 도와주는 거 있는데 예. 어쨌거나 그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서로 전화번호 교환하는 그런 말을 들어가면 전화번호를 찾았는데 내가 사지가 떨려가지고요 그런 거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레카 기사라는 분이 내 전화기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교환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아마 그 당시 교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한참은 이제 정찰하려고 했는데도 멍멍해지면서요 어떻게 할 방도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지가 떨려가지고. 근데 그 기사가 내려가지고요. 네네. 이륜차를 큰 도로 가운데까지 미끄러져 내려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나는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들라고 이렇게 했는데 들려지지가 않아요. 제가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있으니까는 그 기사가 와가지고 레카 기사인지 그 운전기사인지 모르지만 와가지고 도와줘서 이륜차를 도로 옆에까지 밀고 왔어요. 상담자님, 저희가 시간 네. 관계상 미리 보내주신 좀 상담 내용을 봤는데 지금 네.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네, 그 오토바이를 타고 계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셨는데 앞에 이제 그 트럭이 급정거를 해서 아니요, 급정거가 아니라 트럭이 역주행해서 미끄러졌어요. 네. 역주행을 왔어요. 내 트럭이 차선으로. 역주행을 해서요. 내 그래서- 차선을 그러니까 전 피하려고 브레이크 네네.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제가 넘어진 겁니다. 상담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역주행해서 트럭이 와서 저희가 급제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쓰러지게 되셨고 많이 네. 다치게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머리까지 네. 맞았으니까요. 많이 다쳐서 어떻게 뭐 보상을 받거나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거 맞으시죠? 그것도 그거지만은 네, 제가 네. 상담자님 제가 유정현 변호사님 옆에서 계속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변호사님하고 인사 나누시고 그다음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유정 변호사입니다. 아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쨌든 뭐 많이 이게 다치셔가지고 계속 네. 고통을 받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게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고 네. 그것도 이제 트럭에 의해서
이 원인 제공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장님이 우리 상담하신 분이 네. 이거를 뭐 손해배상 받는 거는 뭐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상대방이 뭐 치료비라든지 또 다친 거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 또 네. 어떤 뭐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일시이익이라고 그래서 네. 거기에 따른 이제 배상 평가까지도 해서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선생님, 근데 제가요, 궁금한 것이, 지금 3년 다가오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보험사에서요. 예,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얘기 도중에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계속 제가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지금껏이요. 예, 근데 의사 선생님이 머리 맞은 거에 대해서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는, 의료서를 써주세요. 소견을 써줬어요.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으로다가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더니 왜 3년 전 얘기를 인제 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괘씸하더라고요. 난 뭐 5년 이신한 거 하는 게 아파서 내가 상담을 했는데 왜 그런 소리 했는지 좀 괘씸해서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는 그 피고소인 그 가해 차량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예, 예. 그럼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예, 보험사하고 계속 뭐 접촉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다친 날 다신 다음 날이요. 예, 계속 전화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보험사하고 계속 이렇게 접촉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지급 보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병원비를 자기들이 지급해주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를 병원에다 많이 보내주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치료를 받고 그 네. 비용은 이제 보험사가 처리해주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거에 대해 그런 지급 보장을 받고 계속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한의원에 있어요. 그러면은 치료비를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지급하신 건 하나도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보험으로 계속까지 지금까지 치료를 받으신 거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좀 많이 아프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통증을 호소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별도의 어떤 후유장애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런 것들은 언제부터 이제 발생이 한 거예요? 얼마 한 2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게 머리가 살살 어떤 때 두통이 왔다가 안 왔다, 두통 안 왔다, 왔다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요. 그것이 어제 끌고 왔어요. 4년에서는 그 이상은 어떻게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1년 그래서 정도. 그 말씀을 드렸더니 예.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보험사에서요. 보험사에서 이제 상담자분께서 정말 원하시는 상담은 네. 이게 내가 뭐 처음에는 이제 교통사고 당했고 치료를 받는 네. 것까지는 다 봤는데 네. 이제 예상하지 못한 어떤 후유증이 발생했다. 네. 그것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포인트이신 거죠 지금? 그것이 또 아닙니다. 그럼요. 제 고소하고자 하는 취지는요. 네. 그 치료 운동했던 상대적인 피고소이면 내가 고소하면은 그 사람이 불법 행위 저질렀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절 구워주지도 않고 도망갔어요. 네. 그것뿐이 아니라 그 후로는 전화 한 통화 없었어요. 네. 예. 없어요? 예,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화면이 꺼져가지고 제가. 근데 그 사람이 참 괘씸한 거예요. 이제는 그 보험사에서 그렇게 나오니까는 상대편도 괘씸해가지고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형사고소. 네, 맞습니다. 제가 그리고 3년 가까워가지고 시민소유라는 것이 있는데 소멸시효요. 네. 그것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고소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지금 상해를 입으신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단은 아마도 몇 주 정도 나오셨었죠, 처음에. 처음에 3주요. 네, 3주 나오셨죠.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네.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법에서는 네. 일반적인 어떤 12대 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는 네.
고소를 해도 처벌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이 있는지가 좀 불분명하기는 한데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조금은 실익이 좀 없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 선생님이 어떤 3주 정도의 진단이면 또 중상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어떤 중상해 같은 게 발생을 하면은 뭐 고소를 해서 처리할 수 있겠지만은 네. 아마 상대방이 지금 보험 처리도 계속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종합보험 가입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고소를 하셔도 이게 네. 사건화가 될 수는 있지만 네. 그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형사 고소한다는 것은 조금은 의미가 좀 없지 않나 싶고 이게 민사적인 해결 방법을 좀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험사에서 받기도 하지만 그게 민사적으로는 이제 그 가해자한테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약간의 분쟁이 있는 것은 뭐 보험사에서는 그런 소멸시효로 인해 가지고 인정해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뭐 보험사에서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뭐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적으로 걸어서 배상을 받는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민사적인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멸시효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소멸시효라는 것은 이제 어떤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은 일정 기간 지났을 때 소멸해주는 제도거든요. 네. 뭐 상당 부분 뭐 어떻게 보면 불리하다고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런 분쟁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일정 네.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잊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증상 자체가 네. 한 1년 전부터 났다고 한다면 2년이요. 네, 그게 사고 발생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 문제는 될 수 있지만 네.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그 네. 후유증이 발생한 시점이 새로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는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앞서 뭐 선생님께서는 3년이 돼가니까 무조건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네. 사고 발생일부터 원래 소멸시효가 기산이 돼서 진행되는 건 맞지만 네. 그런 어떤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 시점 다시 말씀드리면은 후유증이 발생한 시점부터 다시 3년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분쟁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여지 이런 것들 요소들을 전혀 남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아직 3년 소멸시효가 딱 끝난 건 아니잖아요. 예, 한 20일 남았습니다. 예, 20일 남았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조치를 네. 취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게 어떤 조치냐면은 네. 이제 소멸시효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고 발생일로부터 쭉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는 순간 네. 이런 진행되는 것이 딱 멈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멈춘 시점부터 그런 어떤 장애가 되는 요소 사유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네. 내가 계속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에서는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소송이거든요.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니면 어떤 그 법적 조치를 하는 가압류라는 네. 부분들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소송을 딱 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그 정해진 금액, 앞서 말씀드렸던 치료비 위자료를 받으시려고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 금액을 딱 청구하는 것을 소송을 한다라고 하시는 거고, 네. 내가 이런 소송을 했을 때 네. 돈을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그 사이에 뭐 까먹어가지고 없게 된다든지 네. 또는 뭐 재산을 숨겨둔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내가 소송에서 이겨도 그 돈을 못 받으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내가 피해 받은 것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소송을 하기 전에 네.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손을 못 대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거든요. 예, 근데요.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름하고 저기 전화번호만 알고요. 딴 건 모릅니다, 제가.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괜찮습니다. 보험사에서 지금 보험 처리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보험 가입자가 누구인지는 다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선생님께서 소송을 하시게 되면 네. 뭐 법원을 통해서 그 보험사에다 조회를 해서 이 사람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이용자 명을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그런 어떤 인적사항을 제대로 몰라서 소송을 못 하겠다라는 어려움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변호사님, 근데요, 제가 경찰에다가 소송을 해야 됩니까?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소송 절차는 네. 민사소송 절차고요. 민사. 네, 민사소송 절차는 법원에서 가셔서 하시는 거고, 네. 뭐 선생님이 뭐 살고 계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가셔도 되고, 네. 뭐 가해자를 찾는다 그러면 가해자의 주소지에다 해도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자체로는 형사 고소하는 건 좀 실익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민사적으로 그 소송을 거시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근데요, 그 사람이 저를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원칙인데, 물론 했지만은 그 당시에 그냥 전화를 엄청 많이 하더니 도망갔어요. 네. 네, 상담자님. 네네. 네네네. 지금 가해자분 관련돼서는 네. 형사 관련된 부분은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해서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지금 이제 보험 처리도 받고 계시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좀 어렵다,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다라는 부분을 이제 유정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거고 저희가 이제 상담을 되게 길게 해서 시간 관계상 또 준비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전화 상담을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 사고 관련해서 제가 유정우 변호사님이랑 보험 처리 관련된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변호사님, 뭐 총체적으로 다 말씀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멸시효 관련된 부분에서 좀 시청자분들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고 나서 지급보증을 하면 보험사가 계속 치료비를 지불을 하고 실제로 다친 사람은 계속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도 소멸시효가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치료를 그러면 3년 안에 치료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 네,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에 청구나 승인 네. 상대편이 이제 어쨌든 내 치료비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을 보험사가 승인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상 치료가 전부 다 종료되고 나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예,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치료비를 계속 지급해줬다 그러면은 예. 뭐 승인이 되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치료비를 계속 청구할 수 있는데 좀 제가 아까 그 상담하신 분께서는 뭐 새로운 어떤 좀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럴 수는 있거든요. 이제 법적으로 후유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그 후유증을 발생했다고 해서 계속 보험 처리를 또 해줘야 되냐 배상 처리를 해줘야 되냐 이게 조금은 별개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뭐 기본적으로 어쨌든 배상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유증이 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이 되게 핵심일 것 같고 후유증 발생이 만약에 추후에 한 뭐 2년 뒤, 3년 뒤에 발생을 했다면 그때부터 이제 청구권이 발생을 한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또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이 소송을 해서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뭐 조금 이제 판사나 뭐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좀 다른 사정이 생긴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후유증이 조금 뒤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뭐 물론 뭐 계속 지급 보증을 해주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법리적으로는 조금은 이제 우리 일반인 분들이 좀 많이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3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황이시니까 빨리 어떤 법적 조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보상은 받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상담자님께서 잘 해결하시고 이 부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고등학교 선배가 10년 전부터 재테크를 공부하더니 어느덧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게 됐습니다. 저는 결혼 생각도 없고 15년 동안 착실히 회사 생활만 했더니 현금이 어느 정도 모이더라고요. 때문에 선배에게 재테크에 대해서 가르쳐달라, 수업료는 충분히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선배가 마침 자신이 오피스텔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함께 매수하자며 실전을 통해 지식을 쌓자고 권유했습니다. 20년 넘게 친분을 이어온 선배이고 재테크에 성공한 선배의 실력을 믿기에 일단 응했는데요. 자산이 훨씬 많은 선배가 오피스텔 가격의 60%를, 저는 나머지 40%를 부담했습니다. 보유세도 6대4로 나누어 냈는데요. 문제는 선배가 계약 등 서류 작업을 알아서 하면서 오피스텔 명의를 선배 이름으로 하게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산 불릴 생각으로 선배 명의로 하겠다는 말에 그러자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제 명의로 하지 않은 사실이 깨름직하더라고요. 그럴 일은 없길 바라지만 나중에 선배와 연락이 안 된다거나 오피스텔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우길까 봐 불안한데요. 지금이라도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라고 상담 주셨습니다. 재테크 열풍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가족이 아닌 사람하고 이렇게 부동산을 매수를 같이 하거나 좀 투자하는 사례가 좀 많습니까? 예,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예. 많은 지인들 통해서 이게 공동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 상담자처럼 그 부동산이 고가다 보니까 혼자 하기엔 좀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네네. 있죠. 그래서 공동으로 투자를 약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뭐 기술이 좀 좋고 또 한편은 자본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동 사업을 좀 하고 투자하자 뭐 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상담 사연을 좀 보면 선배하고 함께 부동산을 매수를 하기는 했는데 네. 선배 명의로 등기를 네. 했어요. 이게 약간 좀 명의 신탁 계약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 예, 예. 또는 뭐 전체에 대해서 네. 소유권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네. 명의신탁인데 네.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고 네. 명의자는 다른 이런 네. 경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도 대법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지분 같은 경우도 충분히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의신탁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공동 투자를 하시고 공동으로 어쨌든 사업을 하시려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법상의 익명조합이라고 하는 것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이제 익명조합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예. 뭐 돈을 공동으로 뭐 출자를 한다든지 예. 해서 하되 한 명의 명의자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제일 쉬운 것이 어쨌든 뭐 가게를 연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있는 사람이 다 가게 운영도 하고 그 사람 명의로 하고 투자자는 뒤에 빠져 있는 경우를 이제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거든요. 예, 예. 뭐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면은 이제 뭐 보유세도 6대4 이렇게 나누고 또 자금도 6대4로 한 걸로 보면은 명의신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좀 익명조합 형태, 동업 형태의 약정으로 좀 보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동업인 상태에서 이거 나중에 만약에 네. 지금 상담자님 궁금해하시는 만약에 선배가 혼자 이거 내 거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 해결할 때 필요한 증거들 지금 뭘 모아야 되나요? 뭐 지금 뭐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예, 예.
뭐 약정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예. 약정서를 뭐 제일 기준으로 해서 삼아서 어떤 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은 네네. 뭐 약정이 없다고 한다면 네. 내가 출자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증거 내역, 뭐 출자 이체 증거 내역 예. 이런 것들 좀 보여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서서 상담하실 때 뭐 돈은 뭐 6대4로 비율을 내셨다고 하니까 네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입증이 가능할 것 같고 네. 또 어쨌든 간에 이런 대화를 좀 해서 이런 투자가 이루어진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투자할 때 어떤 카카오톡이라든지 예. 어떤 대화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뭐 지금부터라도 좀 대화를 좀 하셔서 지금부터 뭐 증거를 좀 만들어 놓으시면 서로 간에 이런 투자를 하게 됐다라는 경위들이 충분히 어떤 자료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6대4라는 것이 보일 수 있는 증거들을 녹취록이나 지금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음이나 문자를 좀 남겨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그리고 당연히 뭐 추후에 이제 이익이 발생하면 그 부분 분배가 잘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은 만약을 대비해서 좀 증거를 모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대마초를 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들도 해외에서 대마를 피워봤다며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엄연히 우리나라에선 불법인데 솔직히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이해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음식에도 대마초가 함유된 경우를 자주 봤는데요. 음식에 들어간 대마초의 경우에는 들어간지도 모르고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제가 궁금한 건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에서 대마를 피우거나 음식에 들어간 대마초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라고 상담 주셨습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들 어디인가요, 변호사님? 뭐 독일이라든지 네. 뭐 캐나다, 네. 미국의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합법화해서 대마를 피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규제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뭐 전면 합법화한 경우도 있고 뭐 네. 부분 합법화한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뭐 개별적으로 좀 꼭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유학생들 중에 대마도 많이 하고 와서 네. 또 걸리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 한국인이 대마 합법국에서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네. 대마를 피운다면 이거 불법입니까? 뭐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네. 이건 불법이고 아,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형법에서는 이제 속인주의라고 해서 네네네. 국적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처벌 결정하는 것들을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뭐 대한민국 형법 우리 3조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 법률이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고 그런 부분들이 뭐 해외에 나가서 합법인 나라에서 했다 하더라도 뭐 예.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좀 대마를 막 피워봤다고 자랑하는 이 유학생들이 사실은 자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이게 걸리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 네. 기본적으로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네네. 대마를 소지하거나 네. 뭐 흡연하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상당히 강하게 처벌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주의를 꼭 하셔야 되고요. 아, 네, 그렇군요. 만약에 지금 또 상담 주셨는데 자기가 드시진 않을 거래요. 근데 대마가 혹시 들어간 음식을 모르고 먹었다가 네. 국내에 들어와서 좀 적발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먹었다라는 팩트가 지금 드러나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숨겨야 됩니까? 숨겨야 되니까 이제 숨길 수 없는 뭔데 팩트일 네. 텐데 네. 뭐 기본적으로 범죄라는 것은 예. 어떤 고의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대마를 먹는다라는 인식을 하고 또 내가 대마를 섭취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어떤 이런 인식과 의사를 이제 고의의 한 요소들로 보고 있는데요. 네. 법적으로는 이렇게 고의성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상담자처럼 네.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는 이런 음식들이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거고 흔히 네네. 나도 모르게 먹을 수 있는 네네. 부분들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내가 먹었다고 고의적으로 먹지 않는 한 처벌하면은 그것도 상당히 좀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그렇군요. 어느 정도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 미필적인 고의 어떤 이거를 그러도 이걸 인식하면서 먹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해외 여행할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검출이 한 2달까지 된다면서요? 네, 네네. 뭐 소변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간에 검출이 되지만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좀 긴 시간 검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 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생보험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좀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유정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항상 안내드리는 대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